카이스트의 실제 모델,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선정. 오늘 제가 만나볼 과학계 핫피플은요, 바로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찐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박사님과 함께 우주적인 시선으로 유니버스한 과학 토크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사님이 지금 몸담고 계신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국립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이 막 빛나는 별, 방대한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고요. 그리고 별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하고 우주를 직접 누비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이죠. 네. 그럼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박사님이 전공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텐데 어떤 쪽인가요? 저는 이제 천문학과 우주과학 중에서 우주과학을 전공하고요. 제가 만드는 인공위성을 직접 우주로 보내는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드신 그런 인공위성 중에 대표적으로 내로라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애 첫 번째 인공위성이 2003년에 우주로 보내진 과학기술위성 1호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인공위성인 스나이프 또는 도요셋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최초의 편대 비행을 하는 군집 비행을 하는 위성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위성이 올해 12월에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해요. 올해 12월에요? 네. 그럼 12월에 이제 이 도요셋이라는 인공위성이 발사를 한다니까 기대가 되는데 이 도요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요셋은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을 하는 작은 인공위성이에요. 편대 비행이라는 게 인공위성에 자체 추력기를 달아서 능동적으로 위치를 서로 간에 조정하는 인공위성이고요. 그리고 이번 스나이프의 과학 임무는 우주 날씨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주 날씨 관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주 날씨라는 게 우주에 지금 있는 입자나 전파나 자기장을 측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공위성인 스나이프에도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세고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자기장을 측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우주 날씨를 관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박사님이 지금 지구 자기장, 방사선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연구인가요? 측정하는 값이 자기장 값이고 전자의 개수인데 전자의 개수 또는 양성자의 개수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 방사선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나 양성자는 우리 인공위성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우주 방사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방사선 양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관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지구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우주에 나가 있는 우리의 인공위성들이 먼저 전초기지에서 먼저 그걸 관측을 해내고 그럼 지구에 그 영향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주 날씨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태양의 흑점? 그런 게 폭발을 해서 통신 장애가 일어났었던 적이 또 있었잖아요. 태양의 흑점 부위가 폭발하면서 태양 내부의 자기장이 태양 표면으로 분출해요. 자기장이 끌려 나오면서 고에너지 입자들, 전파들도 같이 끌려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지구에 도착했나 도착하지 않았나를 지구에서 미리 감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 폭발 현상이 지구에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 3요소로 나누어서 태양의 입자, 태양의 전파, 태양 자기장을 우주 날씨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양 전파 폭발 또는 플레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구의 전리권에 교란이 일어나요. 지구의 전리권이 사실상 무선 통신의 중간 매개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교란이 일어나면 통신이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어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지구에 도달했나 도달하지 않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지자기 폭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자기 폭풍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우주에 올려놓은 인공위성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금 우주에 나가 있는데 GPS, 정주궤도 기상위성, 방송통신 해양위성 등등이 나가 있는데 이 위성들이 일시에 먹통이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주 방사선 폭풍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보 모델의 예측 결과가 있다면 미리미리 인공위성을 셧다운, 그러니까 안전 모드에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방어를 미리 사전에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과학자가 됐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마 과학을 하게 된 게 중2 때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과학 영재 교실을 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과학 영재 교실을 가셨군요. 네, 그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과학을 많이 가르쳐주는 곳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네. 과학이 점점 재밌고 수학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이후로는 그냥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과학고를 가고 그다음 카이스트를 가고 뭐 이렇게 네. 줄줄 별 고민 없이 네. 남들 가는 거 그냥 쭉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네. 매우 행복한 마음으로 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굉장히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셨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석사 시절에 박사님이 드라마 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카이스트에 출연한 배우 그 강성현 씨가 맡은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캐릭터가 우주를 사랑하는 엉뚱한 캐릭터잖아요. 실제로 박사님의 성격도 비슷하신가요? 저는 그 배역보다 훨씬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캐릭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완전 똘끼가 충만한 본인이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네네. 물리학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석박사를 따시고 나서 우주과학자로 막 활동하기 시작한 지금보다 젊으셨던 과학자 시절에도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박사 받고 나서 이제 여기 천문연구원으로 처음 와가지고 나름대로는 제가 지구 방사선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국항로 우주 방사선 정책 연구 영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까지는 우주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문헌조사와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제도와 그다음에 많은 연구들과 논문들을 많이 뒤져서 그 정도의 안전을 준수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령이 초안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법률 하에서 이제 항공운송 사업자들은 승무원과 승객에게 방사선 양을 고지해야만 한 의무가 생겼고 네.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를 승무원에게 반드시 매해 그 얼마만큼 피폭이 되었는지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실제로 또 승무원분이 백혈병을 걸린 사례도 있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 북유럽이나 이제 좀 더 안전관리 많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의 의학 저널의 논문 결과들을 보면 특정 암에 대해서 갑상선암이나 백혈병이나 피부암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5배 이상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게 이미 의학 저널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주과학 분야 산업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우주과학 수준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고 어떠한 정책 그리고 또 산업이 현실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주과학을 이제 크게 기초 연구, 그냥 순수 R&D 분야하고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개개인의 연구 수준은 굉장히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개발 관점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이제 인공위성도 있고 발사체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인공위성 관점에서 보면 한 10년 정도, 발사체 관점에서 보면 한 3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네. 출발선이 굉장히 뒤져 있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이나 예산이나 지원을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꼭 해야 되는 단계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우주과학 시대에서 이제는 기업이 참여하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과학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그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스페이스 X밖에 없고 그 대기업들이 뭐 수십 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그 자본 가지고요. 네, 그 자본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여력이 우주 산업에도 안 되고 정부도 아직 그 정도 여력이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스페이스, 우리나라만의 페이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한다고 우르르 똑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거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뭐 통신 이런 거 네, 조그맣게 네. 좀 잘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우주 산업을
얼굴들을 조금 더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페이스의 뉴페이스로 새로운 얼굴들로 네. 우리만의 페이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은 사실 다른 과학 분야보다 큰 규모의 지원, 진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해서 국가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두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 규모 있어도 천문학적 규모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하기는 어렵고요. 네. 보통은 여러 나라가 같이 네. 개발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 생애에서 제가 화성에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요. 생명체가 우주로 나가는 일은 무생물이 우주로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그다가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의 우주 비행 기술로는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무언가 더 앞으로 나가 있어야 제 다음에 후배든 제자이든 나의 손자이든지 간에 더 멀리 나가볼 수 있는 꿈을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멀리 나가두는 데까지는 준비를 해둘 생각입니다. 현재 박사님께서는 연구원 생활 외에도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강연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거기다가 틈틈이 과학 칼럼도 쓰시고 책도 쓰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우주과학 이야기도 해주시고 있고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신지 박사님이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신 이런 비법, 노하우 따로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고는 별도로 따로 없고요. 그냥 거절을 잘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네. 부탁을 하면은 네. 일단은 무조건 못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해보자 네. 라고 먼저 생각하는 주의예요. 일을 못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근데 박사님을 필요한 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다른 연구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라는 네. 차세대 유인 우주 탐사 미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서명을 장관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심우주 탐사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가 아르테미스거든요. 그 아폴로가 원래 유인 달 탐사 미션의 프로젝트 이름이었고요. 네. 그 후속 유인 달 탐사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나사에서 네. 저희한테 함께 L4 위치에다가 위성을 놓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어요. 네. 태양과 지구 사이에 5개의 중력 안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위치에 뭘 놓으면 추력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걸 중력 안정점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4번째 포인트인 L4 위치에 위성을 두고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위성을 만들자라고 나사에서 저희 천문연구원에 제안을 해와서 지금 미션의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박사님을 쫓아갈 수 있죠? 저를 쫓아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를 전공을 했는데 네. 주변에 일하고 계신 분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전공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산, 심지어 과학교육학과도 있고 조선해양공학과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네. 각자 이렇게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전공을 뭘 해야 우주나 천문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학생이라면 수학을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박사님, 미래에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주 분야의 희소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우주 탐사, 우주 산업, 국방 우주, 우주 자원, 우주 경제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우주를 하게 되어서 저랑 같이 심우주 탐사, 보이저를 넘어서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멀리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나중에 우주로 가는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만 어렸어도 박사님의 뒤를 쫓아갔을 텐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할 미래 과학도분들이 세상을 놀래킬 위성을 개발할 날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사님이 쓰신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글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연구자로서 나의 목표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그가 던진 돌을 내가 딛고서 또 하나의 돌을 집어서 좀 더 멀리 던지고 그 돌이 징검다리가 되어
누군가 내디딜 다음 발자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는 글귀인데요.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 우리가 징검다리를 하나씩 만들다 보면 언젠가 우주의 더 큰 비밀을 알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과학 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피플인 사이언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